선생님, 남은 케이크 좀 먹어도 돼요? 배고픈 어린 소녀가 외로운 사업객에 묻습니다. 아이의 용기에 감동한 그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아이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의 내면이 변화하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이유를 아이는 깨닫지 못한 채 그에게 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JK건설그룹의 회장실에서 강진혁 회장은 차가운 겨울 아침의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난 15년간 겪어온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58세의 강진혁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지만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오직 사업 확장과 이윤 창출에만 집중되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노크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자료는 준비됐나?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일정이 비어 있어서 괜찮아. 나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강진혁은 회사를 떠나 강남의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아내와 자주 찾았던 장소였다. 이제 그는 그곳에 혼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과거의 기억에 잠기곤 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는 작은 소녀가 추위에 떨며 카페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카페 손님들이 남긴 케이크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의 눈빛이 무언가 강진혁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 초록빛 눈동자는 그가 잃어버린 딸 수진이를 생각나게 했다. 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배고프지만 돈이 없어요. 강진혁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들어와서 뭐라도 먹을래? 내가 살게.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강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야.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밖에서 말을 걸지 않았겠지?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카페 안으로 들어온 소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강진혁은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원하는 걸 골라봐. 소녀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초콜릿 케이크와 따뜻한 우유 주세요. 강진혁은 주문을 하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고 가방은 오래된 학교 가방이었다. 이름이 뭐니? 강진혁이 물었다. 박소율이에요. 아저씨는요? 나는 강진혁이야. 소율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강진혁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놀랍도록 지적이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강진혁은 소율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강진혁이 물었다. 소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2년 전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시지만 곧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매일 할머니를 보러 가요. 부모님은? 엄마는 스페인에서 일하고 계세요. 건축가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셨대요. 곧 돌아오실 거라고 했는데 소율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대요. 강진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 누구와 살고 있니? 소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혼자요. 할머니가 아프신 후에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옛날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곳은 폐관되었지만 할머니가 관리하셨던 곳이라 열쇠가 있어요. 강진혁은 믿을 수 없었다. 8살 아이가 2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니. 학교는 가끔 가요. 하지만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매일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요. 할머니가 대학 교수셨거든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강진혁은 소유리에게 강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소유리에게 건넸다. 소유라,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소유리는 명함을 받아들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네, 올게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자존심은 가난해도 지켜야 한다고. 강진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네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걱정 마. 나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도울게. 헤어질 시간이 되자 소유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오늘 케이크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강진혁은 소유리가 카페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진혁은 그의 개인 비서 김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특별한 임무가 있네. 네, 회장님, 무엇입니까? 오늘 만난 소녀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해. 박소율이라는 아이야. 할머니가 2년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 어느 병원인지, 할머니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머니가 스페인에서 건축가로 일한다고 했으니 그것도 확인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강진혁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최우선 순위야. 내일 아침까지 기본 정보를 알고 싶어. 민준이 떠난 후 강진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유리가 추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걱정되었다. 잠시 후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를 도울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소유리를 기다리며 민준이 보낸 초기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소율의 할머니 김지현은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였으며 현재 서울 동부의 작은 공립병원에서 2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소율의 어머니 박지윤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 중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소율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얼굴을 깨끗이 씻은 모습이었다. 강진혁은 손을 흔들어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 소율아, 잘 잤니? 소율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제는 따뜻한 우유 덕분에 잠이 잘 왔어요. 그들은 아침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율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할머니가 가르쳐준 영어, 스페인어 단어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지식과 열정에 감탄했다. 소율아,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갈 건데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소율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내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어.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머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매일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거든요. 할머니가 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강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게. 소율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강진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JK건설그룹의 회장실에서 강진혁 회장은 차가운 겨울 아침의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난 15년간 겪어온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58. 새해 강진혁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지만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의 삶은 오직 사업 확장과 이윤, 창출에만 집중되었다.
한때는 따뜻했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얼어붙어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투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노크 후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자료는 준비됐나?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일정이 비어 있어서 괜찮아. 나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강진혁은 회사를 떠나 강남의 고급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아내와 자주 찾았던 장소였다. 이제 그는 그곳에 혼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과거의 기억에 잠기곤 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는 작은 소녀가 추위에 떨며 카페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카페 손님들이 남긴 케이크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녀의 눈빛이 무언가 강진혁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 초록빛 눈동자는 그가 잃어버린 딸 수진이를 생각나게 했다. 강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배고프지만 돈이 없어요. 강진혁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들어와서 뭐라도 먹을래? 내가 살게. 소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강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카페야.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밖에서 말을 걸지 않았겠지?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카페 안으로 들어온 소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강진혁은 메뉴판을 건네주었다. 원하는 걸 골라봐. 소녀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초콜릿 케이크와 따뜻한 우유 주세요. 강진혁은 주문을 하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보였고 가방은 오래된 학교 가방이었다. 이름이 뭐니? 강진혁이 물었다. 박소율이에요. 아저씨는요? 나는 강진혁이야. 소율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강진혁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놀랍도록 지적이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강진혁은 소율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강진혁이 물었다. 소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2년 전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시지만 곧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매일 할머니를 보러 가요. 부모님은? 엄마는 스페인에서 일하고 계세요. 건축가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셨대요. 곧 돌아오실 거라고 했는데 소율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대요. 강진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 누구와 살고 있니? 소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혼자요. 할머니가 아프신 후에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옛날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곳은 폐관되었지만 할머니가 관리하셨던 곳이라 열쇠가 있어요. 강진혁은 믿을 수 없었다. 8살 아이가 2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니. 학교는 가끔 가요. 하지만 할머니를 돌봐야 해서 매일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요. 할머니가 대학 교수셨거든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순간 강진혁은 소율이에게 강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소율이에게 건넸다. 소율아,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소율이는 명함을 받아들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네, 올게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자존심은 가난해도 지켜야 한다고. 강진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네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구나. 걱정 마. 나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도울게. 헤어질 시간이 되자 소율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오늘 케이크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강진혁은 소율이가 카페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진혁은 그의 개인 비서 김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특별한 임무가 있네. 네, 회장님, 무엇입니까? 오늘 만난 소녀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아내야 해. 박소율이라는 아이야. 할머니가 2년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 어느 병원인지, 할머니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머니가 스페인에서 건축가로 일한다고 했으니 그것도 확인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강진혁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최우선순위야. 내일 아침까지 기본 정보를 알고 싶어. 민준이 떠난 후 강진혁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소율이가 추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걱정되었다. 잠시 후 그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를 도울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소율이를 기다리며 민준이 보낸 초기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소율의 할머니 김지현은 실제로 서울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였으며 현재 서울 동부의 작은 공립병원에서 2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소율의 어머니 박지윤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 중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소율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얼굴을 깨끗이 씻은 모습이었다. 강진혁은 손을 흔들어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 소율아, 잘 잤니? 소율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제는 따뜻한 우유 덕분에 잠이 잘 왔어요. 그들은 아침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율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할머니가 가르쳐준 영어, 스페인어 단어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지식과 열정에 감탄했다. 소율아,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할머니를 뵈러 갈 건데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소율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왜요? 내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어.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소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머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매일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거든요. 할머니가 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강진혁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줄게. 소율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강진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혁의 손이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동생 태우의 글씨체는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그 내용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을 담고 있었다. 1988년 9월 15일, 오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지현 교수님과의 첫 만남.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지적이었다. 단순한 인터뷰가 3시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지혜와 동시에 슬픔을 보았다. 강진혁은 충격을 받았다. 태우는 언론인이었고 아마도 인터뷰차 김지현 교수를 만났던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읽었다. 1988년 10월 20일, 지현과 다시 만났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편하게 부른다. 그녀는 최근 이혼했다고 했다.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나의 마음도 아팠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태우와 김지현의 관계가 단순한 인터뷰 대상을 넘어 깊은 감정적 유대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다. 태우는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김지현 역시 학계에 명성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공개될 수 없었다. 1989년 4월 8일, 지현이 임신했다. 우리 둘 다 혼란스럽다.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지현은 경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다. 지현과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강진혁은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동생이 비밀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그 아이가 박지훈, 소유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1989년 7월 15일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격분하셨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나를 질책하셨다. 아버지는 침묵하셨지만 그의 실망감은 말보다 더 무거웠다. 형은 회사 출장으로 해외에 있어 아직 알지 못한다.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다. 1989년 8월 3일 어머니가 지현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셨다. 아이를 낳고 키우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지현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녀는 학계에서의 명성이 중요했고 스캔들은 그녀의 경력을 망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만남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이에게 박이라는 성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친구 성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지은으로 하겠다고 했다. 강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박지훈은 그의 동생 태우와 김지현 교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렇다면 소유리는 그의 친족, 그의 핏줄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태우의 깊은 후회와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가족의 압력과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태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금고에서 강진혁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매달 김지현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약속한 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송금은 계속되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강진혁은 충격적인 서명을 발견했다. 최도현.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현재는 경쟁사의 CEO인 사람이었다. 도현은 태우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진혁의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비서 김미영이 들어왔다. 회장님, 중요한 회의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강진혁은 일기장을 서둘러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고마워, 미영씨. 곧 가겠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세계는 방금 완전히 뒤집어졌다. 소유리는 그저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혈육이었다. 그의 책임이었다. 그날 오후 강진혁은 약속대로 소유리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소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아저씨, 괜찮으세요? 오늘 조금 다르게 보여요. 강진혁은 소유리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야. 도와드릴까요? 소유리가 진지하게 물었다. 강진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인다고요. 저는 어른이 아니지만 가끔은 어린이의 시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강진혁은 소유리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 너에게 깜짝 선물이 있거든. 그들은 강남의 고급 병원 앞에 도착했다. 소유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야. 오늘부터 네 할머니는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소유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이런 병원은 비싸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 네 할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소유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강진혁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네가 내 조카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네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오랜만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 소유리는 갑자기 강진혁에게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그것은 15년 만에 그가 받은 첫 번째 포옹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는 소유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병원 내부는 럭셔리 호텔처럼 고급스러웠다.
최신 의료 장비와 친절한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김지현 교수는 이미 이곳으로 이송되어 넓고 쾌적한 개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 최준호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 회장님,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지현 교수님은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닙니다. 미세한 뇌활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간혹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릴 때마다 할머니가 들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최준호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신경자극 치료입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주세요. 소율이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 들리시죠? 우리가 더 좋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여기서 빨리 나아지실 거예요. 강진혁은 소율이와 그녀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강한 결심을 했다. 그는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는 박지윤을 찾아야 했다. 소율이의 어머니, 그의 조카를 잡아 병원을 나온 후 강진혁은 소율이에게 제안했다. 소율아, 내일부터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도서관은 겨울에 너무 춥고 그곳에 혼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소율이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책들을 지켜야 해요. 걱정하지. 내가 책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을게. 그리고 네가 원할 때마다 가져올 수 있어. 소율이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을 주세요. 저는 그냥 도움만 받고 싶지 않아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약속할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돕는 팀이야. 그날 밤 소율이는 강진혁의 넓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첫 밤을 보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은 소녀의 꿈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도록 주의했다. 소율이는 사치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소율이가 잠든 후 강진혁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는 바르셀로나로 떠날 것이다. 박지윤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최도현, 그의 전 파트너이자 오랜 라이벌은 소율이와 강진혁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 그리고 그는 이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진혁, 드디어 내 약점을 찾아냈구나. 도현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네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야. 강진혁의 손이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동생 태우의 글씨체는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그 내용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을 담고 있었다. 1988년 9월 15일, 오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지현 교수님과의 첫 만남.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지적이었다. 단순한 인터뷰가 3시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지혜와 동시에 슬픔을 보았다. 강진혁은 충격을 받았다. 태우는 언론인이었고 아마도 인터뷰차 김지현 교수를 만났던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읽었다. 1988년 10월 20일, 지현과 다시 만났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편하게 부른다. 그녀는 최근 이혼했다고 했다.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나의 마음도 아팠다.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자 태우와 김지현의 관계가 단순한 인터뷰 대상을 넘어 깊은 감정적 유대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다. 태우는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김지현 역시 학계의 명성이 있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공개될 수 없었다. 1989년 4월 8일, 지현이 임신했다. 우리 둘 다 혼란스럽다.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지현은 경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다. 지현과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강진혁은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동생이 비밀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그 아이가 박지윤, 소유리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1989년 7월 15일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격분하셨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나를 질책하셨다. 아버지는 침묵하셨지만 그의 실망감은 말보다 더 무거웠다. 형은 회사 출장으로 해외에 있어 아직 알지 못한다.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다. 1989년 8월 3일 어머니가 지현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셨다. 아이를 낳고 키우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말라는 조건이었다. 지현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녀는 학계에서의 명성이 중요했고 스캔들은 그녀의 경력을 망칠 수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만남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내게 아이에게 박이라는 성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친구 성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지은으로 하겠다고 했다. 강진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박지윤은 그의 동생 태우와 김지현 교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그렇다면 소유리는 그의 친족, 그의 핏줄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들은 태우의 깊은 후회와 고통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가족의 압력과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태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금고에서 강진혁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매달 김지현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약속한 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송금은 계속되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강진혁은 충격적인 서명을 발견했다. 최도현,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현재는 경쟁사의 CEO인 사람이었다. 도현은 태우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진혁의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비서 김미영이 들어왔다. 회장님, 중요한 회의 시간이 저 15분 남았습니다. 강진혁은 일기장을 서둘러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고마워 미영씨, 곧 가겠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세계는 방금 완전히 뒤집어졌다. 소유리는 그저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혈육이었다. 그의 책임이었다. 그날 오후 강진혁은 약속대로 소유리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다.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소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쓴 아저씨, 괜찮으세요? 오늘 조금 다르게 보여요. 강진혁은 소유리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다.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야. 도와드릴까요? 소유리가 진지하게 물었다. 강진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결책이 보인다고요. 저는 어른이 아니지만 가끔은 어린이의 시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강진혁은 소유리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 너에게 깜짝 선물이 있거든. 그들은 강남의 고급 병원 앞에 도착했다. 소유리는 궁금한 표정으로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병원이야. 오늘부터 내 할머니는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될 거야. 소유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이런 병원은 비싸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 네 할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소유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강진혁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네가 내 조카의 딸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네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오랜만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 소유리는 갑자기 강진혁에게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그것은 15년 만에 그가 받은 첫 번째 포옹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는 소유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병원 내부는 럭셔리 호텔처럼 고급스러웠다. 최신 의료 장비와 친절한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김지현 교수는 이미 이곳으로 이송되어 넓고 쾌적한 개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 최준호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 회장님,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지현 교수님은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닙니다. 미세한 뇌 활동이 감지되고 있으며 간혹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소유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릴 때마다 할머니가 들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최준호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신경 자극 치료입니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 주세요. 소유리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 들리시죠? 우리가 더 좋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여기서 빨리 나아지실 거예요. 강진혁은 소유리와 그녀의 할머니를 바라보며 강한 결심을 했다. 그는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먼저 그는 박지윤을 찾아야 했다. 소유리의 어머니, 그의 조카를 잡아 병원을 나온 후 강진혁은 소유리에게 제안했다. 소유라, 내일부터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도서관은 겨울에 너무 춥고 그곳에 혼자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소유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책들을 지켜야 해요. 걱정하지. 내가 책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을게. 그리고 네가 원할 때마다 가져올 수 있어. 소유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일을 주세요. 저는 그냥 도움만 받고 싶지 않아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약속할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돕는 팀이야. 그날 밤 소유리는 강진혁의 넓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첫 밤을 보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은 소녀의 꿈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강진혁은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않도록 주의했다. 소유리는 사치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소유리가 잠든 후 강진혁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는 바르셀로나로 떠날 것이다. 박지윤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리고 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최도현, 그의 전 파트너이자 오랜 라이벌은 소유리와 강진혁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 그리고 그는 이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진혁, 드디어 네 약점을 찾아냈구나. 도현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네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거야. 소유라, 강진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란다. 네 어머니 지윤 씨는 내 동생 태우의 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 외할아버지의 형제, 즉 네 큰 외삼촌이 되는 거지. 소유리는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았다. 저희가 가족이라고요? 그래,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 내 동생 태우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그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였어. 소유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나는 항상 내 아버지가 외교관이셨고 내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소유리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강진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네 할머니는 너와 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 소유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소유리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정말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야, 소유라. 내가 알았다면 즉시 돌아왔을 거야. 네가 혼자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소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안았다. 지윤은 딸을 꽉 껴안으며 흐느꼈다.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강진혁은 그들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는 민준을 불러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10시에 아동보호기관 조사관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오후 2시에는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가 소유리의 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했나?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법무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최도현에 대한 정보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회장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었습니다. 소유리를 발견한 후 그는 그녀의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그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고 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오전 10시 2명의 아동보호기관 조사관이 도착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의 여성 조사관 박서연과 남성 조사관 김재민이었다. 강진혁 씨, 우리는 박소율 양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서연이 말했다. 강진혁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지윤과 소유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분은 소유리의 어머니 박지훈 씨입니다. 강진혁이 소개했다. 어제 스페인에서 돌아왔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계셨군요. 김재민이 말했다. 우리가 받은 신고에는 소유리가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윤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스페인에서 일하는 동안 소유리는 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귀국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서연이 메모를 하며 말했다. 소유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유리는 어머니와 강진혁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들이 소유리와 대화하는 동안 강진혁과 지윤은 걱정스럽게 기다렸다. 약 30분 후 조사관들이 소유리와 함께 돌아왔다. 소유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최근까지 도서관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김재민이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왔고 모든 법적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윤 씨는 소유리의 법적 보호자이며 저는 가족으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한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군요. 하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소유리의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강진혁은 소유리에게 다가갔다. 어떤 이야기를 했니? 소유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지냈고 할머니를 방문했으며 이제는 아저씨, 아니 삼촌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셨다고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소유라. 지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유라, 엄마가 한국에 머물 거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소유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정말요? 일은요? 내가 바르셀로나 사무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어. 여기서 새로운 일을 찾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할머니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 강진혁이 제안했다. 지훈 씨, 우리 회사의 건축 부서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당신의 경험과 국제적 감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강진혁이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당신의 실력을 보니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강진혁은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최도현의 거짓 주장에 반박했다. JK건설은 재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도현 회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며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최도현 회장은 귀하가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혁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최근 몇 주 동안 가족 문제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향인가요? JK건설은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중요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진혁의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언론과 대중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저녁 강진혁, 지윤, 소유리는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김지현 교수의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최신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유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도 만났어요. 강진혁 삼촌이요. 할머니도 빨리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좋겠어요. 지우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소유리를 혼자 두게 해서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요. 쟨 갑자기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김지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의료진이 즉시 달려왔다. 반응이 있습니다. 의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가 우리 말을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거예요. 강진혁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최도현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국제적인 건설그룹 글로벌 컨스트럭션의 CEO와 만남을 가졌다. 강진혁의 회사는 취약합니다. 도현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인수를 시도한다면 그는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컨스트럭션의 CEO 마이클 톰슨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가 왜 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현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발견한 가족입니다. 특히 그 어린 소녀, 그녀는 강진혁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약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톰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도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강진혁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날 밤 강진혁은 소유리를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소유리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삼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니?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오. 소유리가 속삭였다.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에서 삼촌과 닮은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 강태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강진혁은 놀랐다. 정말?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소유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삼촌이 저를 도와주는 게 의무감 때문일까 봐 걱정됐어요. 저는 저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강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유리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소유라, 난 처음부터 너 자신을 사랑했단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그저 보너스일 뿐이야. 자, 소유리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강진혁은 그녀의 방을 나와 지윤과 마주쳤다. 소유리가 잠들었나요? 지윤이 물었다. 네, 깊이 잠들었어요. 지윤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놓쳤네요. 앞으로 만회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강진혁이 위로했다. 그리고 지윤 씨, 내일부터 회사에 오세요. 우리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삼촌.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가족이니까요. 강진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최도현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도현이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혁의 사무실에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민준과 법무팀장 정현우 그리고 재무이사 송미경이 참석했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글로벌 컨스트럭션이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5%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강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도현의 손길이군. 정현우가 말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적대적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은 강진혁이 물었다. 송미경이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다. 우선 우호적인 투자자들에게 연락하여 주식 매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방어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컨스트럭션은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만약 그들이 진지하게 인수를 원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진혁은 책상 위에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제 소율이 지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느꼈다.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진혁은 지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오늘부터 JK건설의 건축 디자인 부서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윤 씨? 강진혁이 물었다. 지윤은 미소를 지었다. 소율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소율이는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해요. 제가 그 아이를 실망시켰으니까요. 자,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강진혁이 위로했다. 소율이는 똑똑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강진혁은 잠시 망설였다. 지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가족이었다. 글로벌 컨스트럭션이라는 국제 건설 그룹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최도현이 그들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지윤의 눈이 커졌다. 글로벌 컨스트럭션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그들과 일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CEO 마이클 톰슨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강진혁은 갑자기 희망이 생겼다. 그들이 어떤 회사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지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비즈니스에 매우 냉철하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중요시합니다. 특히 톰슨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그가 최도현의 진짜 의도를 안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톰슨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날 오후 소율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강진혁의 회사 사무실로 왔다. 그녀는 이제 방과 후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숙제를 하고 어머니와 삼촌을 기다렸다. 삼촌, 소율이가 밝게 인사했다.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에 대해 발표했어요.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제 엄마처럼 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엄마처럼 되고 싶니?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요. 강진혁은 감동했지만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회장님, 글로벌 컨스트럭션의 CEO 마이클 톰슨이 방문했습니다. 지윤 씨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강진혁은 놀랐다. 지금 그녀가 연락한 건가? 아니요, 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윤 씨를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알겠네. 내 사무실로 안내해. 잠시 후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서양인 남성이 지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마이클 톰슨이었다. 강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톰슨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다. 강진혁도 영어로 대답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톰슨 씨. 갑작스러운 방문이네요. 지윤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톰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바르셀로나에서 우리의 가장 뛰어난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떠나서 정말 아쉬웠죠. 지윤이 설명했다. 마이클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가족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톰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도현과 만났고 그는 JK건설 인수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지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현이 제게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율이가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삼촌, 숙제를 다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율이에게 향했다. 톰슨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바로 소율이군요. 그가 말했다. 소율이는 낯선 외국인을 보고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딸에게 다가갔다. 소율아, 이분은 엄마가 스페인에서 같이 일했던 톰슨 아저씨야. 톰슨은 소율이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소율, 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소율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에 대해서요? 누구한테요? 톰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최근에 최도현이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이 너에 대해 이야기했지. 소유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그 아저씨를 모르는데요. 강진혁은 소유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소유라, 잠시 밖에서 기다려줄래? 어른들의 이야기가 좀 있어. 소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문이 닫히자 강진혁이 톰슨에게 물었다. 최도현이 소유리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톰슨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소유리가 당신의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인수를 진행한다면 조건 중 하나로 당신이 소유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2년간 국가보호시설에 보내는 것이죠. 지은이 충격을 받아 소리쳤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강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공격하고 있군요. 톰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최도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복수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거래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톰슨 씨. 하지만 톰슨이 계속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JK건설과의 협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적대적 인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진혁은 놀랐다. 파트너십이요? 네. 우리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당신의 지역 전문성을 결합하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이 양쪽 회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진혁, 지윤, 소유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소유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소유라? 강진혁이 물었다. 소유리는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대답했다. 오늘 그 외국인 아저씨가 말한 최도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진혁과 지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지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유라, 어른들의 세계는 가끔 복잡해. 최도현이라는 사람은 삼촌의 옛 동료인데 지금은 경쟁 관계야. 그런데 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진혁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삼촌을 이기기 위해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톰슨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고 그는 최도현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어. 소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윤이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해, 소유라. 식사 후 소유리가 잠든 뒤 강진혁과 지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톰슨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이 물었다. 강진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적대적 인수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죠. 그리고 우리는 국제시장 진출을 오랫동안 계획해왔어요. 하지만 최도현은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진혁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그는 이제 혼자입니다. 글로벌 컨스트럭션의 지원이 없다면 그의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도서관이 불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도서관? 소유리가 살던 그 폐도서관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은 거의 전소될 것 같습니다. 강진혁은 충격을 받았다. 소방대는 출동했나? 네, 지금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의심스럽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도현, 둘루무 추측일 뿐입니다만 시점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겠네. 강진혁이 전화를 끊자 지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소유리가 살던 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가봐야 합니다. 지윤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소유리에게 알리지 말아요. 그 아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소유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상황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 강진혁은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찼다. 만약 정말 최도현의 소행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소유리의 추억과 그녀 할머니의 유산이 담긴
그 도서관을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큰 걱정은 이것이 최도현의 마지막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강진혁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 밤, 강진혁은 불타는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지켜보던 소방서장에게 다가갔다.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강진혁이 물었다. 소방서장은 고개를 저었다. 건물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내부 물건들은 대부분 소실되었을 겁니다. 강진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소유리의 추억들, 김지현 교수의 책들 모두 사라졌다. 화재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초기 조사에 따르면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뒤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강진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최도현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는 소유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려 한 것이다. 불길 속에서 강진혁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소유리가 언젠가 말했던 것,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책들과 사진첩은 특별한 곳에 보관해두었다고. 그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가 소방서장에게 물었다. 소방서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합니다. 건물이 매우 불안정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제 조카에게 매우 소중한... 죄송합니다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강진혁은 좌절감을 느끼며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소방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장님, 건물 뒤쪽을 점검했습니다. 지하실로 가는 입구를 발견했는데 화재 피해가 덜한 것 같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빛났다. 지하실이요. 소유리는 지하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그곳이 안정적이라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방서장이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진혁이 간절히 말했다. 소유리가 말했던 특별한 보관소가 지하실일 수 있습니다. 30분 후 2명의 소방관이 방수복과 산소통을 착용하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강진혁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소유리의 소중한 물건들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침내 소방관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커다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것이 지하 금고에서 발견된 유일한 물건입니다. 한 소방관이 말했다. 방화에 강한 금고였던 것 같습니다. 강진혁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상자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진혁은 차 안에서 그 금속 상자를 열어보았다. 내부에는 오래된 사진첩, 몇 권의 희귀본 책들, 그리고 노트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소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강진혁은 그 편지를 열어볼까 망설였다. 그것은 소율이에게 쓴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긴박했고 그 내용이 중요할 수도 있었다. 결국 그는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소율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네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을 테니. 소율아,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내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네 어머니의 아버지, 즉 너의 외할아버지는 강태우라는 분이셨단다. 그는 뛰어난 언론인이었고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 하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강태우에게는 형이 있었어. 강진혁이라는 사람이야. 그는 지금 JK건설의 회장일 거야. 만약 네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를 찾아가렴. 그는 너의 큰 외삼촌이야. 처음에는 냉정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단다. 소율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항상 네 자신을 믿고 네 꿈을 포기하지. 봐,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강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지현 교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소율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찾아가도록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나머지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태우와 김지현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또한 아기였던 지윤의 사진과 자라나는 소유리의 사진들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우의 장례식 사진도 있었다. 김지현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진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윤은 걱정스럽게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진혁은 금속 상자를 들어 보였다. 도서관은 거의 다 타버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구했습니다. 지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유리는 아직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이 편지를 봐요. 강진혁이 김지현의 편지를 건넸다. 당신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윤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약속 때문에. 지윤은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최도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강진혁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아우제는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특별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도현의 과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어떤 증거요? 10년 전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의 증거입니다. 당시 나는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리는 도서관 화재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진혁이 구해온 상자를 보고 조금 위안을 얻었다. 할머니의 특별한 금고를 찾으셨군요. 소유리가 말했다.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항상 그곳에 보관하셨어요. 할머니의 편지도 있었단다. 강진혁이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소유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할머니도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할머니는 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찾아가라고 했단다. 소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치 할머니가 미래를 아신 것 같아요. 또 그날 오전 강진혁은 JK건설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참석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강진혁이 시작했다. 글로벌 컨스트럭션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논란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적대적 인수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의 지역 전문성과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이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 최근 최도현 회장이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파트너십이 그에 대한 대응인가요? 강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도현에 관해서는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이사들에게 넘겼다. 그곳에는 최도현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다. 10년 전 최도현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횡령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이제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오랜 토론 끝에 그들은 글로벌 컨스트럭션과의 파트너십을 승인했고 최도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최도현이었다. 반갑군 진혁. 도현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강진혁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어떻게 들어왔지? 옛날 친구를 방문하는데 초대가 필요한가? 도현이 웃었다. 이사회에서 내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도현. 도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과거의 일이지. 증거도 불충분해. 하지만 네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미래야. 무슨 뜻이지? 도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너의 새 가족에 대해 말이야. 특히 그 소녀, 이 소유리? 그녀의 배경에 대해 조사해봤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더군.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유리를 건드리지 마. 나는 단지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진실이 공개된다면 너의 명성은 어떻게 될까? 가문의 비밀, 숨겨진 혈통, 흥미로운 스캔들이 될 거야. 강진혁이 분노로 떨며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꾸미든 실패할 거야. 글로벌 컨스트럭션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아. 도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회복했다. 그들이 없어도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을 거야. 나가 지금 당장. 강진혁이 차갑게 명령했다. 도현은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혁. 우리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도현이 떠난 후 강진혁은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소유리와 지윤 씨의 보안을 강화해 24시간 경호를 붙이고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네, 회장님. 최도현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그럴 것 같아. 강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소유리와 지윤을 위해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소유리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강진혁의 사무실로 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다. 무슨 일 있니? 소유라. 강진혁이 물었다. 소유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를 불러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강진혁은 긴장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누군가가 인터넷에 저와 삼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올렸대요. 제가 사실은 부유한 가문에 숨겨진 아이라고요. 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도현이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강진혁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강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준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지현, 교수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강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입니까? 언제요? 방금 전입니다. 그녀는 지금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강진혁은 소유리와 지윤에게 즉시 연락했다. 소유리는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를 달려가는 소유리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있는 김지현이 보였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소유리가 외치며 달려갔다. 내 사랑하는 소유라. 김지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손녀를 품에 안았다. 지윤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김지현은 딸을 바라보았다. 지윤아, 네가 돌아왔구나. 세 여성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혁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때 김지현이 그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강진혁 씨군요? 강진혁은 놀랐다. 저를 아십니까? 김지현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태우의 형이죠.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당신이 소유리를 도와주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진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리가 저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지현은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소유리가 혼자서 얼마나 용감하게 지냈는지, 강진혁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을 다시 모았는지, 그리고 최도현의 위협에 대해서도. 최도현, 김지현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태우의 친구였어요. 항상 태우를 질투했죠.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놀랍지 않네요. 대화 중에 강진혁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최도현이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소유리의 출생 비밀, 가문에 숨겨진 역사 모든 것이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겠네. 이제 우리도 행동할 시간이야. 전화를 끄는 강진혁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최도현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를 막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강진혁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지금까지 최도현의 방식대로 게임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규칙으로 할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강진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희 가족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강진혁이 시작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입니다. 제 동생 태우는 김지현 교수와의 관계에서 딸을 낳았고 그 딸이 박지윤이며 그녀의 딸 소유리는 제 친족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강진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오늘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JK건설은 글로벌 컨스트럭션과의 인수 합병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발표에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다. 대신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 기업의 주요 목표는 교육과 커뮤니티 개발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최근 화재로 소실된 도서관 부지에 소율 교육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모든 아이들, 특히 취약 계층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강진혁의 솔직함과 새로운 비전은 대중과 언론의 지지를 받았다. 최도현의 악의적인 폭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날 밤 경찰은 최도현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도서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증인 진술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한 그의 불법 자금 횡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3개월 후 소율교육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김지현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유는 JK건설의 새로운 사회적 기업 부문의 건축 이사로 일하며 교육센터 설계를 직접 담당했다. 소율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소율이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강진혁은 소율이의 말에 감동하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소율이가 바로 이 센터의 영감이에요.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김지현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율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아플 때도 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일어나실 거라고 항상 믿었어요. 소율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우는 어머니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진혁은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얼어붙었던 강진혁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녹아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 후 소율교육센터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진혁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그가 건설팀에게 말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이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소율이는 방과 후 종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건설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강진혁은 그녀의 창의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소율이는 분명 미래에 뛰어난 건축가가 될 것이었다. 삼촌, 소율이가 어느 날 물었다. 왜 그 큰 회사와 합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강진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소율아.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느냐로 측정된다는 거야. 소율이는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분은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온다고요.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소율 교육센터는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여정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센터는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강진혁, 지윤, 김지현, 그리고 소율이.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과거의 비밀과 아픔을 넘어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